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크게 내홍을 치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말 그대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 전국을 풀 보관이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체제가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정군기 홍익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김만음 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격적인 지도부가 이제 선출되기 전까지 이제 전대를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로 아마 봐야 될 겁니다. 몇몇 사람은 이번 두고 뭐 혁신을 꺼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래 보이고요. 당장은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운영 문제를 푸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뭔가 지도부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이제 여야 관계 다시 풀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요.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했던 분에다가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노 계파로 해석될 수 있는 당 내부가 그렇잖아도 개판 문제가 큰 지금 과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조금 반대론도 있었지만은 마땅한 다른 대안도 없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타협을 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으로 됐는데요. 적어도 여야관계 차원에서는 뭔가 새로운 조금 전환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께서는 네. 비대위원장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열린 우리당 의장 2005년도에 하고 뭐 어떻게 전공이 비대위원장인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하게 당을 쇄신하는 이런 그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 임시 관리형 체제였고, 이번에도 느낌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본인은 쓰레받기라도 뭐 들고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쓰레받기 갖고는 안 되죠. 톡과 망치로 당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이 지금 주어져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문희상 의원한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내가 요거 세월호 특별법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그랬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바로 선임되는 날부터 온 언론의 관심은 세월호 특별법의 채널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가버렸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매우 중요한 채널이 하나 마련된 것 봅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장점이라면 뭐 관리형 화합형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한 가지씩을 꼽는다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를 조금 푸는데 뭐 양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량은 있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뭐 그것만 가지고 필요한 게 아니라 당 내부적으로는 특정 개판 논리가 아닌 뭔가 통합을 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겠고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는 저는 새로 된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한테 두 가지를 항상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하나는 지난해 그 2013년에 1월 달에 비대위원장 했을 때 총선, 대선 연거푸표했던 것에 대한 반성해가지고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구성했는데, 결과 나와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당시 민주당이었겠죠. 그랬는데 민주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런 보고서는 냈지만 아무런 뭐 실행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시 나왔던 당의 개혁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셨던 분이에요. 과거에 또 본인이 당 의장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 걸면서 서로 공약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칭찬 릴레이에서는 본인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칭찬했고요. 또 지난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을 때 과거에 그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현재도 똑같이 평가하느냐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는데,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으로 칭찬하건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 인품이 이제 훌륭한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점 가지고는 지금 이 야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이제 그런 장점을 살 때는 아니다. 항상 좋은 게 좋고 각 계파의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각 계파한테 불리함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거든요. 또 대통령하고도 뭐 새끼손가락 얘기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여당 대표한테도 좋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정말 진정한 의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좋은 게 좋다 하면 되지 않는 거죠. 뭐 돌파력이 있어야 되고, 2000년 이후에 야당이 비대위원장 6명입니다. 뭐 정세균 비대위원장, 뭐 조세영 비대위원장 많았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당을 좀 바꾼 사람이 조세영 비대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임시적인 그 직책이지만 뭔가 좀 바꿔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 풀 보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협상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첫날에는 유가족들이 동의가 아니고 양해를 구해서 협상을 하겠다 그래 놓고 예. 그 다음날 말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고 수사권 기소권은 여전히 중요하고 이거 여당하고 협상할 때 관철해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이런 스탠스가 하루 만에 바뀐 것도 역시 친노의 강경파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분이 5선에다가요 7순입니다. 7순. 그러면 친노 강경파고 각 개파 보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죠. 뭐 어제 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 다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까지나 좋은 게 좋다. 이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 위원장께서는 세월호 특별법 네, 협상.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좀 풀 가능성 있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약간 강도에 있어서 변화는 어제 오늘 바뀌었지만은 유가족들의 동의가 아니라 양이라는 표현이요. 뭐 저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야당의 역할이 필요 없는,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협상하는 그런 좀 정치 과정이 돼야만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채택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 문희상 새 비대위원장의 저는 뭐 방향이 그렇게 크게 욕먹을 것은 아니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원칙을 정해버렸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협상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 대통령 스스로 삼권 분립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회를 운영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청와대에 지시받을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한정 차원이 아니라 뭔가 여당에서 조금 융통성 여지가 있으라고 봐지고요. 수사권, 기소권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뭔가 서로 협상의 결론을 낼 거라고 봐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9월 말 정도에도 이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네. 정말 이번을 포기를 하고 극한적인 투쟁을 하든 뭐 하든 야당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만나겠다 이렇게 소통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월요일에는 좀 만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궁합 뭐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뭐 YTN이 보도했던데요. 월요일 만난다고. 네. 뭐 궁합은 뭐 잘 맞는 분들이고 뭐 두 분 다 5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친구 같은 사이고 뭐 조금 그 문희상 의장이 좀 나이가 많지만 그런 점에서는 소통은 확실히 마련이 되는데, 문희상 이 비대위원장이 그 각 계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셈법을 그 해가면서 고려하면서 하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순에다가 7순에 정말 인생의 그 정점을 찍을 그런 그 위치에 왔다. 그런 점에서는요, 저는 한 사람을 좀 들먹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영국이 그 스코틀랜드하고 분리 독립 그 투표가 있었잖아요. 예. 이때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고든 브라운이라고 영국 노동당의 총리도 지내고 예, 노동당의 원로 그 당수인데, 이분이 총대를 맸어요. 내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독립은 안 된다. 독립해봐야 별볼 없다고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비견해서 문희상 의장이 세월호 특별법은 이거 빨리 해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친노의 어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그 지도력을 좀 발휘하느냐. 이게 관건이라 보겠습니다. 저는. 예. 지금 정 교수께서 개파 문제를 초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이 개파를 초월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글쎄요. 그것 때문에 비대위원장 이제 내부적으로 22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좀 특이한 게요. 문희상 위원장은 정치 역정으로 보자면은 DJ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네. 지금 거론될 만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친노계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보니까 청와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비서진들이 이른바 현재 친노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가 아니겠는가라고 봐지는데요. 이야기할 때마다 어제 그 이제 비대위원장 발표하면서 회의했던 내용 중에서 개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그 의지를 밝힐 것인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개파 해체는 선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개파의 회계 이런저런 논의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친노와 관련된 문제가 핵에 자리 잡고 있다. 예. 네. 핵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제라고 봐집니다. 그 네. 이야기는요. 친노의 경우에 지지 기반으로 보자면은 당에서는 소수입니다만은 당의 권력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보편적인 지지 기반보다는 다른 투쟁 전략이라든가 이념에 접하고 있어가지고 당을 뭔가 폐쇄적인 이미지 또 개파 정당 이런 데간데 상당히 큰 요인이 됐었는데 과연 향후 지금 비대위원장 체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현재 새정치연합의 문제를 극복하는 갈림길이 될 겁니다. 예, 당내 그렇군요. 개파 활동을 좀 극복을 하고 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또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단정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해버린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진상조사에 주는 이걸 해버리면은 좀 상당히 곤란하니까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나왔지만은 예. 현실적인 타협책이 지난번 그 유가족하고 새누리당 대표단하고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나면서 얘기 나왔을 때 뭐 정교수 그런 얘기 여러 사람 얘기했지만은 조금 특검 추천이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당 몫에 대해서 유가족 측에 뭔가 조금 주도권을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타협책이 나왔었는데 예. 저는 그 방향 정도로 수렴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봐지고요. 왜 또 그러냐면은 당장 국민들의 관심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일단 그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마련해야 되지. 이것도 시동을 걸지 못하고 미제로 계속 가버린다면은 어느 예. 쪽을 지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는 네. 이 기간 동안에 풀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일단 시동을 거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수사권, 기소권, 뭐 특검 등등 뭐 정말 기술적으로 많이 그 남바처럼 얽혀 있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이게 분석하기보다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문희상의 리더십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정말 그 쾌도남마처럼 이걸 끌어야 되는데 예. 벌써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또 나오는 문희상 의원의 입에서 또 나오는 걸 보면 또 강경파 그 초선 재선들을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네. 의식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지금 그 약점이 뭐냐면 항상 그 예의에서 좀 그 여당권에 비해서 좀 모자란다. 그다음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전북대학의 강준만 교수가 책을 통해서도 그 싸가지 없는 진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른이거든요. 과감하게 매너에 대해서도 이 야단을 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에 있어서도 잘못됐을 때는 아니다 하고 뿌리치고 본인의 리더십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당의 문제, 강경파가 조금 작동돼서 문제가 터지긴 했지만은요, 지난번에 1차, 2차 합의 또 최근에 비대위원장 파동의 경우에는 조금 절차라든가 명분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컸었는데요. 비슷한 방향이 조금의 뭔가 축 플러스 알파를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당 내부에 서로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 또 그런 정치력, 또 여당과의 협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한다면 비슷한 당 구조에서 조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경 앵커가 한번 정리해 예. 주시죠. 네, 전국 서민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다가 44%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7%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섰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앞지른 건데요. 공약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이달 첫째 주에는 3%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9%로 3배 이상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세금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이 첫째 주에는 전혀 없다가 이렇게 5%까지 이렇게 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것, 또 담뱃값 인상 같은 증세 정책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앞서 김만음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그 특별법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충분히 국회의 일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고요. 국회 입법 결과가 또 국정을 원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 늘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뭔가 조금 말씀해달라, 뭔가 접촉해달라 하실 때는 언급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언급을 하시면서 또 지금 지난번 2차 협상 결과가 나왔던 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의 원칙인 것처럼 말씀해버려가지고 예. 국회의 정치의 공간을 오히려 줄여버려서요. 도움이 좀 안 되는 그런 좀 발언 같은데요. 지금 조사 결과에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이 공약에 대한 범법, 미희행, 파기 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좀 드러났던 것을 나왔는데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40%대를 항상 유지할 정도로 튼튼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은요. 네. 반대로 오히려 대개 지지 기반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비리 문제 가지고 떨어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이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예.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다른 민생 정책에 대해 손실을 입은다면은 자칫하면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담배 가격 문제, 다른 또 세금 문제 등 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만호 원장께서 대통령이 지난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반론적인 원칙을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뭐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소통의 스타일 면에서는 우리가 좀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유가족들하고 야당이 파트너가 있는데 개인의 관계도 없는 대통령한테 달려가가지고 답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거예요. 유가족들하고 야당이 여당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기소권, 수사권 좀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니까 상권 분립에 따라 못 하는 거고 우리 헌법에 보면 분명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밝힌 건데 저는 다만 소통의 스타일 면에서 좀 항상 제가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돌려쳐서 얘기를 하느냐. 예. 대국민 성명이라든가 기자회견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소통의 스타일, 포장의 문제를 가지고 본질까지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건 너무 지나친 지적이에요.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저는 그게 이제 짧게 최근 좀 국정에 대해서 말씀해 우리 할 주시죠. 바는 예.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바뀌어버렸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해산하라, 뭐하라, 세비 반납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적절한가? 네. 따져보면 대통령께서 14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15건의 입법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럼 14년간 대통령 세비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좀 과한 국회를 향해서 일반 국민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대통령이 의무를 박탈한다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정 단어를 지칭하고 그런 게는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지금 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정공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